자,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한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어떤 보살님이 이걸 보내주셔가지고 이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어요. 이거를 요즘 뭐 싱잉볼이라고 그래서 뭐 엄청 사람들이 명상하는 데 쓰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다 있었던 겁니다. 이거 뭐 티베트 지금 불교 이런 영향으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있었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치는 거. 작은 게 소리가 잘 안 나요. 이게 클수록 소리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네팔에서 왜 네팔 걸 사오는지는 이해를 못해요. 인도 게 더 싸지 싶은데, 네팔도 인도에서 가져가서 아마 팔지 싶은데, 그러니까 네팔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내륙으로 사납게 이렇게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마치 몽고가 중국에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네팔은 인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뭐 명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쩐다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 그런 용도도 아니고 뭐 그렇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보면 이제 뭐 겁나 놓고 쳐요. 그거 이제 팔아먹는 놈한테 낚여가지고. 그래서 내 아는 스님도 그러고 있길래 내가 그 종장사 하냐고, 그러다 인생 종친다고 내가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인생 간다 그랬더니, 그게 명상하는 거래 뭐라고 또 또로록 치고 있어. 그래서 차라리 그걸로 뭐 악기를 해가지고 뭐 드럼 치듯이 하든지 이렇게 하고 뭘 해보든지. 이거 뭐 이렇게 이게 칠 때는 이게 고무같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천이라도 있는 게 더 소리가 부드럽게 나고, 돌릴 때는 내나 이거 그냥 맨 나무만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티베트 불교 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인도는 이제 뭐 티베트랑 관련돼서 아마 있을 걸로 그 정도 추정을 하고, 인도에도 인도 불교가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 얘기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1203년에 불교가 다 끝났다 이러는데, 오지에는 그 뒤로도 신불교가 아니고 최근에 만들어진 신불교가 아니고 불교가 존재하고 있대. 그 불교를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이거 참, 내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기는 한데 거기 넘어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스님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부터 불교를 믿고 있었던 집이래. 이게 이제 인도에서 사온 거고, 이거는 좀 좋은 거예요. 이거는 방자, 이거는 기계. 우리 보면 알아. 이게 찍힌 거 보면 이거는 일률적으로 찍힌 거는 기계, 이거는 방자. 그리고 이게 아우가 더 커서 이거는 돌리는 용으로는 소리가 더 잘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이거는 돌리는 용이라기보다는, 이거 소리 나는지 몰랐어요? 이거 다 나. 이거 와인잔에서 나는 거예요. 와인잔도 좀 큰 거 갖다 놓고 이거 위에다가 물 묻혀가지고 이렇게 돌려봐. 그러면 와인잔도 소리 나. 그냥 공명하는 거예요. 아무 그것도 없어. 그리고 치면 이게 소리가 크면 잘 울려요. 더 부드럽게 울리는 거죠. 작으면 좀 째는 소리가 나는 거고. 근데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더 원형하고 더 가까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대적같이 생긴 거. 오늘 얘기할 게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이제 중국 거. 그러고 보면 참 많이 각 나라 거가 다 있구나. 이거 한 번도 안 돌려봤는데 이것도 소리가 날 거예요. 이게 여기 7대 있어가지고 마찰이 적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비해서 이게 왜 잘 나냐면, 이게 마찰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쳐보면 이게 좀 더 이게 천이 많이 붙으면 훨씬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그리고 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원래 여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법당 안에 이게 있어요. 법당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돈 넣고 누가 이렇게 불전함에 돈을 넣거나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옆에서 스님이 앉아 있으면서 그걸 쳐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스님들이 이 절에 법당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노동 가치가 좀 낮을 때, 노동 가치가 낮고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적은 공간에 많이 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점점 없어지잖아요. 그런 느낌 안 들어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없어지는데 그 얘기 들으셨어요?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2000만이 된다. 이렇게 반토막도 아니지. 지금 5천만이 무너졌는지 안 무너졌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5천만을 찍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뒤로 아마 감소하고 있었을 거예요. 조금씩 감소하고 작년인가 부터 아마 감소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태어나는 왜 빨리빨리 애들을 많이 안 낳는데 왜 빨리 안 감소했냐면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그게 이유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뭐 방법이 없는 거죠. 안 났는데 뭐 0.84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2100년 되면 이제 언간한 데는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시골 도시들은 뭐 시골 도시가 아니고 뭐 저렇게 조그만 데는 다 끝난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그 지표로 나오는 게 학교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중국 같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절에 무슨 뭐 거기에 뭐 몇백 명이 살았다는 둥 뭐 이런 얘기 보면 아우 저게 어떻게 몇백 명이 살지? 여러분 어렸을 때도 한방에서 막 오골오골 이렇게 살던 시절들을 생각해 보면 야 저거 뭐 몇백 명도 살겠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스님들 얘기 중에서 노스님들 얘기 중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뭐 저기에 뭐 저 방에 예전에 50명이 살았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꼰대입니다. 인생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 시절이고 그러면 당신도 지금 그렇게 살든가. 아니 이거는 어른들은 다 주의해야 될 얘기예요. 그런 얘기 요즘 젊은 사람한테 잘못하면 진짜 사람 이상하게 몰려요. 그건 그 시절 얘기고 제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예전에는 뭐 옷을 뭐 몇 번을 꼬매 입고 그건 그 시절에 다 꼬매 입었어. 꼬매 입은 게 대단하고 검소한 게 아니야. 그 시절엔 다 그랬어. 먹고 살기 힘들고 그 다음에 이거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이렇게 꽃제비가 따로 없었지. 왜냐면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 진짜 일 나는 거지. 앞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 다음부터 상대를 안 하지.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하지.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하고 또 바뀌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많이 살 때는 법당 안에 스님들이 다 있었어요. 지금은 보살님들이 앉아 계시고 큰 절에는 보살님들이 앉아 계시는데 예전에는 다 스님들이 거기 있었어요. 지금 대만이나 중국에 가도 지금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도가 뭘 하면 거기를 이제 이렇게 기원하는 의미로 종을 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좌종, 앉아서 치는 종이라 해서 좌종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뭐 복전함에 돈 놓고 그다음에 소리로다가 자기가 왔다는 걸 알리는 도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그러한 문화가 남아 있고 그래서 복전함에 돈 넣을 때 일본은 꼭 동전을 넣게 돼 있고 특별하지 않으면 일본은 지폐를 안 넣고 동전 문화고 우리는 지폐 문화고 일본은 동전 문화고 그래서 동전이 소리가 나게 돼 있고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도장 찍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못 볼지 모르니까 거기 줄이 있잖아요. 그럼 줄을 당기면 그 종을 치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나왔다, 나왔다라고 하는 이 눈도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부처님 당시에도 아마 이런 식의 바루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기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제 바루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당시 스님들이 선호하는 게 원래 돌바루도 쓰고 그 다음에 저거 쓴다는 거잖아요. 와바루라고 그래서 흙으로 구운 바루. 흙으로 구운. 그러니까 바루 종류가 보통 세 가지가 나옵니다. 흙으로 토기.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금속. 금속은 쇠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거냐면 동이 있겠죠, 당연히. 금이 있으면 대박인데. 돌바루 얘기가 불교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데 돌바루가 제대로 사용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유는 돌바루 들고 나가서 어떻게 탁발을 해?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이걸 어떻게 들고 가? 왜냐면 기술이 좋으면 돌을 얇게 깎으면 되는데 예전에 그런 걸로는 두껍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들고 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 안에서 그냥 이렇게 잠깐 사용하면 모르지만 이걸 들고 마을까지 갔다가 다시 와야 돼. 그러면 돌은 사용을 안 하겠지. 나무를 사용하는 부분도 있어요. 나무 사용하는 이야기도 초기 율장에 보면 나무 이야기도 있긴 있어. 근데 나중에는 가연성 소재, 불에 타는 소재는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식중독이 걸려. 여러 집 음식이 내가 이렇게 바루에다 음식을 받아서 여러 집을 돌거든요. 동아시아에는 어떤 구라가 나오냐면 칠가식이라 그래서 7집을 돌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구라입니다.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한 집을 돌아도 되고 100집을 돌아도 돼. 그건 관계가 없어요. 탁발할 때 먼저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시간에 맞춰서 그냥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음식을 주면 이쪽에선 축원을 해주거나 안 그러면 법문을 설해주거나. 그러니까 축원해주는 사람은 사실은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고 법문해주는 사람이 A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원은 한 번만 외우면 죽을 때까지 하는 거고 법문은 계속 다른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먹고 살기가 힘든 게 당연히 공부하는 사람이 연부를 하는 사람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계속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연부를 한 번만 배우면 6개월이든 1년이든 배우면 가수하고 같이 죽을 때까지 노래 한 곡. 아이유 봐봐. 좋은 날로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 그 뒤에 무슨 노래가 있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톱클래스 하나만 터지면 되는 거야. 하나만 터지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남의 노래라도 불러서 막걸리 한 잔이라도 하든지 그러면 또 터지는 거고. 막걸리 한 잔 모르시는구나. 미스터 트롯 이런 거 안 봐요? 그래. 세상을 좀 열어놓고 살아. 자, 그래서 나무를 썼던 부분도 존재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여러 집 음식이 섞이다 보면 맞다,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법문설해 주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축원해 주는 사람도 있고, 축원해 주는 사람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90몇 프로는 축원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법문을 설해 줬겠지. 그리고 법문설해 주는 사람을 상대적으로 더 좋아할 개연성이 크죠. 단순히 축원해 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나에게 맞춰서 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책을 냈는데 책을 그냥 주는 거하고 사인이라도 해서 주는 거하고 그 사람 이름을 박아서 주는 거하고 그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씩 다르거든. 똑같이 그냥 한 권이라도 약간씩 다른 거죠.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매번 다른 걸 계속 하려면 그 사람도 보통 일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유튜브 되면서 사실은 이 스님들 법문도 이제 진검승부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안 찍을 때는 그 카드 돌려막기 법문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뭔 얘기인지 알아요? 똑같은 얘기를 전국을 다니면서 하는 거야. 찍으면 못하지. 찍으면 계속 바꿔야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대학 전체를 찍어버리면 된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늘상 나오는 게 뭐냐면 교수들이 10년 전 거 똑같은 거 한다. 그러니까 이공대는 절대 그럴 수가 없고 10년 전이면 뭐 완전히 바뀌니까. 그런데 인문 쪽은 사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매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그런데 그거를 찍어버려가지고 찍어서 공개를 하는 식으로 되면 사실은 그 짓을 못 합니다. 뭐라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지. 진짜 흥미로운 사람들도 있어요. 들어보면, 농담하는 것까지 그 상황에서 그 시점에 똑같은 농담을 합니다. 야, 저것도 제주다 내가 이랬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서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지? 아니, 똑같은 주제를 얘기해도, 그게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그래요. 선생님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바꾸면 그 사람은 아무래도 힘들지.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와 관련된 부분들도 사용한 예가 보여요. 단지 이게 여러 집 음식이 섞이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 이런 거를 가장 선호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발효용보다는 소리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암묵하게 모인 거는 소리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발효용에 가깝죠. 그렇게 해서 나무는 가볍고 재료를 구하기 쉽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도 낮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지만 그게 나중에 동아시아에서는 나무 발효가 쓰이게 되는 이유고 근데 인도는 걸식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 음식이 들어가고 인도는 덥고 아열대 기후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라도 음식의 상태가 조금만 안 좋으면 식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식중독에 걸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식중독 걸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거냐 그냥 좀 고생을 하는 거지 왜 사람이 죽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루에 한 끼 먹거든 그 당시에 그런데 식중독 걸려가지고 내가 밑에서 이렇게 하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닭발하러 못 가거든 닭발하러 못 가면 그날 굶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굶잖아요. 그럼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먹을 걸 갖다 주면 되죠. 오케이 그거 갖다 줄 수 있죠. 그거 가능해요. 그거 뭐 잔식법, 여식법 해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도 이제 인생을 잘 살았어요. 아파 보면 이제 문병을 오느냐, 안 오느냐, 그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거나 뭐, 그런 경우들도 가끔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난리 나겠죠. 그렇게 해서 힘 떨어지면 특히 이게 군대랑 비슷한 거예요. 이게 절이라고 하는 데가 뭐가 똑같으면 남성주의 사회거든요. 남성만, 미혼의 남성, 혼자 사는 남성들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잘 안 챙깁니다. 그게 오늘날 한국 불교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잘 안 챙겨. 그래서 그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거와 관련해서 사람의 인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는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거는 죽으면 더 이상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살리려고 하는 속성이 더 강한 거고 내세관이 많이 발전한 인도 같은 데서는 어느 정도 몸이 아프고 그런 식중독까지 해가지고 또 이제 저 정도 상황이면 그냥 빨리 갔다가 다시 오는 게 낫지 않을까? 경기 끝내고 이거 되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지지치고 나가가지고 게임 끝내고 새로 판을 짜서 다시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는 뭐 내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내 주변 분이거나 이렇게 하면 거기서 치매 같은 거 걸려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집안 전체가 다 그 어른한테 말려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뭐라고를 못해. 그거는 속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도 겉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나라면 이라면서 가정을 하는 거지. 내가 저 상황이면 차라리 그냥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어른은 그 판단도 못하지. 왜냐면 치매니까. 그 주변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러면 이제 중환자실에 거의 연명치료하고 있는 거죠. 의식도 제대로 없고 계속 돈만 갖다가 계속 끊임없이 갖다 박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산 사람들까지 나중에 넘어가게 생긴 거야. 이제 산 사람도 죽게 생긴 거지. 그때 그분은 얘기를 못 하겠지. 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뭐라도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의미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든 것 같고 자기도 힘들고 실제로 예전에 모모 스님이 그렇게 한 일이 있어요.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는 인도 쪽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잔인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세관이 발달하면 그 부분이 더 잔인할 수 있어. 왜냐하면 빨리 바꾸면 되니까. 뭐 한다고 다 끝난 경기에 미련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냐. 어차피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잔인하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저도 그래요. 이런 얘기가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치료될 사람은 돈이 얼마를 들더라도 치료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치료가 안 돼.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끊어줘야 산 사람이라도 살아요. 지금 의료보험도 마찬가지고 국민연금보험 그다음에 뭐 건강보험 다 마찬가지고 다 날아가거든요. 불과 몇 년 만에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 판단을 또 해야 될 시기가 올 거예요. 그게 점점 공론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이 다 되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누군가는 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산 사람이 죽어. 산 사람이 죽어. 그건 뭐 보이는 지금 흐름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뭔가 공론화가 또 있을 겁니다. 전에도 한번 있었죠.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인가? 저 기억 잘 안 나는데 그때 뭐 사학연금 그다음에 군인연금, 뭐 공무원연금, 개혁하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건강보험하고 아무튼 국민연금은 무조건 바꿔야 돼요. 많이 내든지, 그러니까 더 내든지, 덜 받든지. 안 그러면 고갈이에요. 그것도 뭐 100년 뒤에 고갈 아니고 여러분도 다 받아 먹을까 싶을 정도로 빨리 고갈이 될걸? 그 고갈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금으로 이제 빚내가지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뭐 정부에서 이렇게 돈 나눠주듯이 그렇게는 할 수는 있죠. 카드 돌려막기. 미래 빚을 땡겨서 현재 쓰는 거죠. 그래서 몰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부분 받아먹을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정도만 돼도 거의 제대로 못 받지 싶은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다가옵니다. 굉장히 빨리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더 이상 바뀔 여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늘려도 안 되잖아요. 뭐 방법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이 나무바루의 사용이라고 하는 게 인도 불교 안에도 있었는데 그런 식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에 안 타는 걸로다가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소추로다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지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사원 영역 안에 정지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다가 요걸 이제 걸어놓고 저 정글의 법칙처럼 그냥 데워버리는 거예요. 이 자체를. 그러면 음식 맛은 이제 맛이 더럽게 없어요. 한번 데친 음식은 몰라. 찌개 외에는 제가 데쳐서 별로 맛나는 음식을 못 봤는데 그 재료에 어떻게 보면 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잖아요. 열을 2번 받아버리면 거의 끝이죠. 그래도 식중독보다는 낫지. 그래서 가연성 소재를 못 쓰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형이 됩니다. 변형이 되고 흙으로 굽는 이제 바루가 가장 일반적인 바루였는데 이 바루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당시 스님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인도의 특징이 이 토기가 유약 처리를 안 해요. 걔네는
지금까지도 유약 처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유약이 기술이 없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가스 제도 때문에 유약 처리를 하면 이게 재사용이 가능한 거죠. 이거 그릇을 씻어가지고 재사용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보다 떨어지는 하위 카스트, 그러니까는 천민들이 쓰던 거를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지위가 높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그러면 그게 오염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감염 주술인데 오염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그런 감염 주술 예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녹용을 이렇게 보면 사슴뿔이 이렇게 술록이라고도 하고 그게 사슴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 녹용의 원래 그게. 근데 사슴뿔보다 술록도 가능성이 있어. 왜냐하면 술록을 이렇게 보면 술록은 이렇게 생겼고 사슴은 삐쭉삐쭉하게 생겼거든. 술록은 이렇게 풍성하게 생겼다고. 술록이 어떻게 보면 더 왕관 같아. 왕관 같아. 그게 왕관 같은 거를 먹음으로써 그 에너지를 내가 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하게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 감염 주술은 전 세계적으로 다 있는 거고 우리도 선사시대부터 있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어떻게 보면 선사시대 때 제일 유명한 게 이 방구대 안각화, 울산에 있는 방구대 안각화. 그거 고래 같은 거 그려놓고 왜 하냐면 그거 잡자는 거예요. 그걸 잡는 걸 염원하는 거야. 그리고 그 잡을 때 안 다쳤으면 다치면 훅 가는 거예요. 조그만 상처에도 예전에는 다 죽어요, 사람이.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빨간 약만 있어도 안 죽어도 될 만한 사람들이 파상풍으로 다 죽어. 그러니까 조금만 상처 나고 이렇게 해도 지금은 죽으라고 해도 고사를 지내도 안 죽을 만한 정도들이 예전에는. 그리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상처가 나면 잘 곪았어요. 지금은 잘 안 곪습니다. 상처가 나서 그걸 굳이 어떤 치료를 안 하더라도 잘 안 곪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씻어서 그래요. 청결도가 높아져서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더러웠던 거야. 그래서 자꾸만 감염이, 2차 감염이 생기는 거예요. 그 깨진 대로.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독사의 독을 먹어도 아무 문제는 없다. 충치만 없으면. 충치하고 뭐 위산과다 뭐 이래갖고 위에서 위가 헐었어요. 이러면 가는 거고, 이러면 사람이 가고, 그러니까 체내로 흡수될 수 있는 식으로, 그러니까 혈관을 타고 들어가면 가는 거고, 그게 하나도 없고 그냥 건강한 상태면 독을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건 그냥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가 되고 그게 오히려 몸에 뭐 이로운 성분이 많다더라. 뭐 이런 썰들이 있죠. 다 한두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반 쌍놈을 나눠도 사람 자체를 나누지는 않아요. 이게 동아시아 문화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황인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망가서 이렇게 족보 위조하면 그냥 양반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조선 후기 때 그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도 가능한 거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낙형이라는 걸 했었던 거고, 낙형은 이마나 이런 데다가 글씨를 새기는 거. 그러니까 소나 이런 거 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보면 목장에서 이렇게 낙인 찍는 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도망가게 하려고 뭐 발뒤꿈치를 자르고 뭐 이러는데 그거는 안 됐다는 거예요. 발뒤꿈치를 자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노동 가치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게 노예로서의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런데 인도나 이런 데는 이 혈통에 대한 게 아주 뚜렷하죠. 이유는 흑인과 백인이 섞여서 그래요. 흑인과 백인이 섞여서. 그러다 보니까 피부색에 의해서 그 구분이 가는 거고, 그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죠. 그 족보 위조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도 문화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신분보다 혈통이 우선이다. 이게 동아시아하고 인도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신분이 있고 혈통이 있거든요. 신분은 지위, 사회적 지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재벌 뭐 어쩌고 어떻게 보면 재벌이 제일 좋지. 뭐 검사 뭐 어쩌고 다 필요 없고 재벌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검사는 부리면 되지. 재벌 입장에서 아니 그렇잖아. 삼성이나 이런 걸 보면 재벌이 제일 센 것 같아요.
물론 재벌도 급이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못 사는 나라는 권력자가 더 세고 잘 살수록 돈 있는 사람이 더 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 이러면 그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마윈 한 방에 갔잖아. 마윈이 시진핑한테 한마디 그 중국 정부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비슷한 얘기 한마디 했다가 한마디 더 하면 사람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마윈이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재벌인데 그거 뭐 안 됩니다. 그래서 혈통이 떨어져도 이거는 그러니까 왕족, 귀족 뭐 이런 피해요. 이건 피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거는 그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는 이게 통합돼 있어요. 이게 통합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혈통 자체를 끌어올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수리로 들어와도 왕이 신분 세탁을 해주면 그 사람은 왕비가 될 수 있다. 그게 장희빈.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물론 뭐 장희빈이 무수리 출신은 아니었을 걸로 추정을 해요. 그거는 이제 속설에서 그냥 알려진 얘기고 그저께까지 신분이 낮지는 않았을 거야. 생각보다 집안이 괜찮아. 아주 뭐 괜찮은 건 아닌데 일반 무술이나 이런 급들은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치고 인도 같은 경우는 노예 왕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혈통은 떨어지는데 노예야. 그런데도 왕이 됐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천민 출신인데 만약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됐어. 재벌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지금 우리가 재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양반 개념으로 보면 조선시대 양반 개념으로 보면 천민들급이나 안 그러면 쌍놈급이 많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제대로 된 양반들은 사업을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해요. 그 시절에. 일제강점기 해방 후에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뭔 장사를 해. 장사는 좀 떨어지는 거.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사를 해서 뭐 이렇게 잘해서 사업이 크게 돼서 이렇게 재벌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조선시대 신분 개념에서는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정통 뼈대에 있는 양반은 절대 그런 걸 안 했습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양반이 더 빨리 몰락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혈통은 떨어지는데 신분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인도에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이 높더라도 그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우습게 봅니다. 이게 이제 귀족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도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어요. 유럽에도 이게 있어요. 유럽에도. 그러니까는 돈이 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에요. 걔네가 집안이 괜찮으냐라고 하는 걸 유럽은 아직도 상당히 많이 따지죠. 미국은 뭐 크게 따질 것도 없을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진 지 자체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권위를 가지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고. 우리도 근데 이런 문화가 일부는 있어요. 그게 언제 보이냐면 몽고 때. 몽고가 우리보다 훨씬 세고 우리나라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고려의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몽고를 존경하느냐? 아니 그건 아니고 저놈이 세긴 센데 저건 우리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그게 청나라 때도 보입니다. 조선과 청의 관계도 그래. 청한테 가서 임금이 바뀌면 다 이렇게 조서를 받아와야 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좀 만주놈보다는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 여진족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리고 현대에 그렇게 하는 게 현대에도 하나가 존재하죠. 그게 일본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잘 살고 근대화도 빨리 하고 뭐 다 이랬는데 그래도 저것들은 우리한테 저것들은 조금 아니 이 생각이 한국 사람이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그렇게 말할 수 없지.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이건 그냥 비유 삼아서 들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유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유색인종을 굉장히 낮게 보죠. 동아시아 유색인종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보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한 5년 있다가 유럽을 가야 되나 어쩌나 할 정도로 위험하다. 그러니까 떼거리로 가는 건 관계가 없어요. 패키지로 가는 건 관계가 없고 이제 개인이 배낭여행 가는 거 지금 동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아니 우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중국 때문에 그런 건데, 그리고 중국이 또 아시다시피 오사계 또 주변 나라들하고 다 안 좋아요. 그 이제 늑대 외교라고 저놈들이 못 살던 놈이 약간 부자가 되면 이렇게 휘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주변에도 있어. 그 졸부들이 이렇게 좀 나대는 뭐 이런 게 있거든. 딱 비슷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중국은 원래부터 그런 식 개념들이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 중국 내가 위험하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중국은 진짜 위험한 나라다.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주변 국가들을 한 번도 대등 관계로 대하려고 하지 않았던 놈들이다. 수천 년 동안 동이서육 남만북적해서 주변 놈들은 다 오랑캐라고 얘기했었던 그런 자신감을 그러니까 저게 싸가지 없게 자기네 나라 자체를 중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중앙, 너네는 다 거지. 변방이라는 거는 다 예전에는 찌리한 이런 의미도 동시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몇 분은 그래도 중국이 우리는 오랑캐 중에서는 조금 대우했다. 그래서 괜찮다. 이렇게. 야, 또라이 아니냐? 야, 그게 차별 중에서 약간 너는 그래도 마름, 머슴 중에서 너 마름 이랬더니 그래도 우리는 대우받은 거 아니요? 야, 그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놈들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인도나 유럽 뭐 이렇게 좀 전통적이고 그 다음에 이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에서는 사실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신분이 높아져도 그 대우가 안 돼요. 대우를 못 받아. 그래서 쟤네는 피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아직도 카스트가 남아 있는 거고, 그래서 아직도 하위 사람들이 쓰던 그릇을 쓴다거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지금도 보수적인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그게 없어요. 우리는 양반이다 쌍놈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거의 완전히 사라졌죠. 그러니까 집안이 좋다 이러면 그 집안에 출세한 사람이 얼마냐, 그 다음에 뭐 돈이 있냐 이런 걸로 따지지, 그 집이 조선시대 양반이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 거의 없어. 그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완전히 날아간 거죠. 그게 만약에 조선이 계속 발전해 가서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은 남았을 건데, 실제로는 지금 그건 뭐 우리는 다 끝났으니까. 그래서 얘네는 흙에 유약을 안 바른다더라. 물론 집안에서 쓰는 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도 자기네들 다 그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건 유약을 안 발라. 유약을 안 바르면 그릇이 잘 깨지죠. 그래서 토기 그릇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게 율장 같은 데 보면 나와요. 바루로 이렇게 갖고 가다가 잘못해갖고 조금만 삐끗해서 떨어지면, 그리고 그냥 유약 안 바르고 재벌구이를 해도, 저도 도자기를 이렇게 굽는 거를 이렇게 제가 보면 이걸로다가 때리면 깨진다니까요. 이걸로 그냥 때려서는 안 깨지고 진짜 손가락 깨질 만큼 세게 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이렇게 나갑니다. 그냥 쳐서 깨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바루를 이렇게 음식을 받아오다가 잘못해서 자빠져가지고 바닥에서 깨져버렸어. 그러면 하루 굶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루를 어디서 구할 때까지 잘못하면 못 나갈 수도 있지. 그 다음 날도. 이게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이런 깨지는 문제나 무게 문제, 여기에 이제 음식이 담기면 또 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바로 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로 끈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래서 남방이나 동남아시아나 저런 데 가면 이렇게 해서 바로 꼬양을 하죠. 그래서 내가 젊은 스님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저것들이 내 가지가 없어가지고 저렇다. 저게 젊은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사실은 좀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게 특별 조항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아예 끈에다가 딱 묶어가지고 뚜껑 덮고 뭐. 그래서 이게 톡이고, 그 다음에 돌은 잘 안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속 이걸 가장 선호해요. 나무를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금속 선호합니다. 금속 이게 들고 다니면 무겁지 않을까? 어때요? 무거워도 좋아. 이건 현찰이거든. 있어 보이잖아. 명품이야, 명품.
이거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이거는 뭐 루이비통 이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핵이 인싸입니다. 이거 하나 들고 나가는 거예요. 2500년 전에 동이나 쇠로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게 집 사고도 남을 걸. 이 정도 금속을 가지고 있다면 집 사고도 남아요. 그리고 이런 거 갖고는 이렇게 진짜 밤길 조심해야 돼. 못 나간다. 이거 못 나간다. 그래서 탁발도 다 대중이 하는 데서 해야 되고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 굉장히 좋아한대. 그리고 그게 있거든요. 장기 같은 경우가 발전하는 게 장기나 체스 이런 게 발전하는 게 사실은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만들어서 딱 하는 거거든요. 이유는 자기네들이 그걸 못하기 때문에 대리만족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사치한 거나 이런 걸 뭐 이렇게 장신구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그런 게 다 있어. 여자랑 비슷하게 있어. 그래서 남자 시계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자 시계가 몇백억 한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 몇백억을 하는 게 뭐 그냥 다 팔리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찌리한 사람들은 롤렉스 이런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런 거는 다 싼 거, 저급한 거고 파텍 필립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건 몇 억씩 하는 거예요. 기본이 몇 억이에요.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살게요 라고 해도 안 판다는 거예요. 너 같은 놈한테는 안 팔어. 이렇게 사람 관리하는 거지. 사람 봐서. 그래서 전에 달라이라마가 그 파텍 필립 시계 갖고 있다가 그게 문제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티베트가 거지 같은데 그런 시계를 갖고 다녔을 때는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는 자기가 사는 건 아니고 다 선물 받았을 거예요. 누군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사겠어. 달라이라마가 이렇게 쳐가지고 내가 시계 하나 사야지 이러면서 직구가 더 싸냐? 그렇게는 안 했겠지 설마. 우리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우리는 싼 거 살 때 직구로 사는구나. 네. 맞다, 내가 직구로 마우스도 사고 내가 다 했지. 이렇게 해서 요런 바루, 그러니까 최고 어떻게 보면 명품 바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쇠로 된 거, 그 다음에 동으로 된 거. 그리고 이제 이런 동은 그나마 다행인데 쇠는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팅을 하고 불로다가 이렇게 거슬려서 코팅하고 이런 것도 다 코팅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음식이 늘어붙지 않기 때문에 테팔의 시원이 사실은 바루에서 나오는 거예요. 테팔의 코팅 기술 이런 것들이 바루에서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로 넘어옵니다. 인도 사람들이 이거 갖고 오겠지. 인도 스님들이 나중에 전례할 때 그렇지 않을까? 자기네 문화 개념으로 넘어오니까 갖고 오겠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할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이야. 대안이라고 하는 스님. 땡땡이 중에 시조라고 하는 그 대안 스님. 대안 스님.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자장률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장률사. 이분이 대단한 양반입니다. 신라불교의 어떤 기본을 다 갖췄던 분인데 저분이 이제 말년에 김춘추계하고 충돌해요. 김춘추계하고 누가 이겼겠어요? 김춘추가 이겼겠지. 잘 보고 충돌해야 돼요. 우리는 역사를 아니까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그 생각 못했을 거야. 그쪽은 부딪혀서는 안 되는 데야.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제가 예전에 그 얘기 안 해줬어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몽고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슬람의 재앙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호라즘 제국이라고 하는 굉장히 대단한 제국이 있었어. 지금 터키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동네 쪽에. 그러니까 오스만 트루크 쪽 있는 쪽, 유럽 가기 전에
그 호라즘 왕국이 있고 그거 굉장히 대단해요. 그 당시 40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이 왕조는 만들어진 지 오래된 왕조가 아니야. 크게 얼마 안 됐어. 그러니까 이게 막 뜨고 있는 상황이지. 그때 징기스칸하고 만난 거지. 그래서 징기스칸이 좋게 얘기했거든. 근데 징기스칸은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데 호라즘은 완전히 떴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 호라즘이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지정신 아닌 판단을 한 거지. 그래서 몽고 사신을 수염을 깎고 이제 모독한 거지. 징기스칸이 이제 좀 잘 모시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처음에는 잘해보자고 나왔거든. 근데 그걸 했지. 결과는 끝났지. 그냥 끝이 아니고 징기스칸이 그 당시에 빡쳐가지고 시대말로 빡쳐서 저거를 생명 자체를 놔두면 안 된다. 저쪽에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죽여라. 뭐 항복이고 지랄이고 없고 그냥 싹. 그러니까 역사를 알면 야, 저 때는 징기스칸하고 부딪히면 안 돼. 우리가 그 생각을 하잖아요. 나중에 몽고도 별 볼 일 없을 때 있어요. 뭐 북원 이런 때는 그게 결국 나중에 청나라한테 다 넘어가는 거거든요. 저 쪽도 못 써요. 그런 시절도 있고, 그러니까 몽골에도 그 상황 잘 봐야지. 뭐 징기스칸 밑에 뭐 네 명의 장군인가 있어요. 그 수부타인가 그 진짜 대단한 사람이 있어. 야 이거 뭐 전신급 거의 전쟁의 신급이야.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전체를 판단하는 사람이지 밑에서 막 뛰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자기도 처음에는 했겠지만 리더니까 전체 리더니까 판단자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 재밌지. 그때 호라즘이 그냥 좋게 해가지고 했으면 자기네들도 잘 이렇게 번성하는 왕조가 됐을 건데 끝났지. 그리고 자장률사도 김춘추가 무서운 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천안매부라고 해야 되죠. 천안매부. 김춘추가 대단한 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김유신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겨? 역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걸 어떻게 이겨? 그래서 얘네가 결국 이기고 왕조를 갈아엎고 중대 신라를 이제 얘네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자장률사가 이제 쉽게 말해서 좀 밀리가지고 저기 하슬라 지금 저 평창 오대산 있는 쪽 그쪽으로 이제 가서 강릉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자장률사가 마지막에 정암사에서 돌아가시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자장률사가 경주 쪽에서 날아간 거죠. 수도권에서 경기도에서 날아간 거예요. 그 공백을 타고 이제 하이에나들이 이렇게 밀려오기 시작하지. 하이에나가 그렇게 해서 그 하이에나 중에 이제 짱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게 의상과 운요입니다. 운요. 이 사람은 인사이더, 이 사람은 아웃사이더의 대표. 근데 아웃사이더가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에 해공, 해숙, 대안, 그 다음에 여기 낭지, 여기 울산에 영축사 더 관련된 그 낭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웃사이더 그룹들, 뭐 민중불교나 어쩌네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신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신분이 떨어지면 안으로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고 신분이, 그러니까 혈통이 어느 정도 못 받쳐주면, 이 혈통이 못 받쳐주면 아예 상대 자체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부처님을 자꾸 네팔에서 부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럼 몽골리안 아니냐, 우리 같은 동아시아 사람하고 같은 이런 몽골리안 계통 아니냐. 실제로 네팔에 가보면 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 일주일만 안 씻으면 몽골 사람하고 똑같아. 네팔 사람하고 똑같아. 거의 구분 잘 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진짜 무식한 얘기예요.
실제로 부처님의 가계를 보면 남방에서 아니 그 인도 남쪽에서 왕이 다툼 과정에서 밀려서 위로 올라간 세력이고, 그리고 부처님이 만약에 이런 황인이었으면 그 당시 왕들이나 귀족들이 만나주질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능력 있으면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현대적 생각이에요. 현대적 생각. 그러니까 조선시대라고만 생각을 해요. 조선시대는 신분계급제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건 귀족제하고 달라요. 귀족제는 완전 혈통제고, 이거는 사실 신분에 의해서 과거 시험을 봐서 신분이 바뀔 수도 있거든. 평민까지는. 쌍놈은 방법이 없고, 평민부터는 바뀔 수도 있어. 그래서 그걸 근세라고 규정을 하는 건데, 규정할 수가 있는 거지. 규정하는 건 아니고. 왜냐면 저게, 근세, 중세 이런 개념들이 서구적인 역사 분석, 역사 인식론을 동아시아에 대비하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유도리에 신분의 유도리가 있는 거죠. 약간의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그렇게 대표적으로 별 볼 일 없다가 제로 올라가서 나라 망쳐먹은 게 민비 아니에요. 민씨 일가. 가장 우리 역사에서 가까운 걸로 보면. 흥선대원군이 낚인 사람이지. 쟤네는 집안이 그지 같으니까 조용히 잘 살 거야. 이랬더니 집안이 그지 같은 게 컴플렉스여가지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해먹고 다 장악하려고 했대잖아. 그래 조선이 넘어가는 거잖아. 아무튼 그렇다 치고 이 사람들이 신분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조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쌍놈인데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그럼 양반이 만나줄 것 같아? 안 만나. 만나는 세상 자체가 안 돼. 만나는 세상 자체가 안 돼. 평민인데도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 만나줄 것 같아? 안 만나. 안 만나. 아니 진짜라니까. 진짜라니까. 인도는 아예 그런 사람을 만나면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염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더 심해. 더 심해. 아마 우리도 고려 때까지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신분에서 그 신분, 자기가 태어난 그런 혈통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사실은 불교예요. 불교가 엘리베이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하면 그 사람의 신분이 떨어진 상황에서 일반 평민이라도 출가해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기가 막 깨달음을 얻고 뭐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면 왕후장상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나홍 스님 같은 경우 거의 평민 출신이에요. 신도는 저거 거의 천미급입니다. 그 사람이 매골승이라고 하거든. 그 사람들 묻어주는, 죽은 사람 묻어주는, 요즘으로 하면 장의사. 근데 지금은 장의사가 뭐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시체 만지고 이런 사람 다 떨어지게 봐요. 아니 예전 인식에서는, 지금은 그렇게까지 말할 계제 자체가 아닌데, 논의 대상 자체가 아닌데, 예전에는 다 꺼려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불교가 계속해서 무너지지 않고 작동할 수 있었던, 동아시아에 작동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분과 혈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엘리베이터 역할을 했던 게 불교예요. 그러니까 출가해서 그걸 반전시킬 수 있는 아주 재밌는 통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라 시대만 해도 골품제가 워낙 뚜렷하기 때문에 그건 출가해도 안 되지. 그래서 이 양반 육도품이잖아요. 육도품이고, 요거는 내가 보기엔 더 안 되는 것 같아. 제대로 육도품까지도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주세요. 진골, 성골이 있고, 성골이 최고고, 성골이 뭔지 잘 몰라요. 성골이 진평한계가 성골이 아닌가라고 지금 현재 추정을 하고 있는데, 성골의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몰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성골, 진골 이런 얘기도 해드릴게요. 근데 뭐 얘기해봐야 복잡해. 여러분이 굳이 알아두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성골이라고 하는 게 최고 등급에 있었고, 그 다음에 진골이야. 진짜 뼈. 성스러운 뼈, 진짜 뼈. 그리고 골품제가 골제하고 품제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골과 품은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재벌 생각하시면 돼. 이건 재벌 일가고 여기는 사장단. 재벌 사장단.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삼성에서 회장이 하려면 이쪽에 들어야 되는 거고 성골 진골에 들어야 되는 거고 사장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뭐 셀러리맨의 신하다라고 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워낙 인식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렇지만 현대 회장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왜? 그 양반은 여기잖아. 성골 진골만 올라갈 수 있다니까? 그건 당신 아들들이 해야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리고 3대로 내려가서 이쪽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대도 그런 거 아니에요? 현대 기아차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완전히 갈리는 거야. 여기서 능력이 있으면 이리로 넘어가느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디 아래 것들이.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6두품, 5두품, 4두품, 3두품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두품이 요 중에는 사장단까지 거의 될 수 있는 급이라고 보시면 돼. 보통 뭐 일반 셀러리맨으로 들어가서 사장까지 올라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건 대단한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회장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회장은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어서 내가 회장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건 왕족이고 이쪽은 능력으로 올라간 걸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쪽은 품에 속하는 사람이고 이 양반은 진골. 근데 자장 스님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내가 처음으로 밝혔거든. 자장 스님이 밀려나긴 밀려났는데 완전히 안 밀렸어. 자장 세력들이. 뭘 잡고 있었냐면 황룡사를 안 뺏겼어. 이 김춘추하고 김유신이 이겼으면 당연히 황룡사도 당신 세력으로다가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했어. 그걸 못한 이유가 뭐냐면 대외적으로 너무 바빴지. 삼국 통일이라고 하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거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일이 일어나. 이 양반이 떠나고 공백 상태가 됐는데도 의상대사가 어디로 가냐면 황룡사로 못 들어가고 부석사로 가는 거예요. 의상은 왜 부석사로 갔을까? 이게 굉장한 화두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의상대사는 부석사 그거 아니에요? 야, 당연히 이 진골 출신에다가 이게 화엄종이 그렇게 대단한 거면 아니 수도 안에 황룡사에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 뜨고 이러면 대단하고 이러면 뭐 큰절이나 뭐 조계사나 뭐 봉은사나 이런 데 하지 맨날 이렇게 찌리하게 있겠어. 내가 찌리하니까 찌리하게 있는 거요. 아니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막 대단해요. 엄청나게 대단해. 그러면 그래도 딴 사람들이 안 받아줄 수 있지. 너무 세면 모셔가겠지. 너무 세면 압도적 강자 이렇게 나오면 모셔가겠지. 그래서 부석사는 진짜 총골짜기예요. 거지 같은 데입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고려시대 건물이 남아있잖아. 고려시대 건물 남아있다는 얘기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부석사에 있지. 그 옆에 이제 안동 봉정사에도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봉정사 대웅전은 뭐 고려시대 것까지는 아니에요. 고려시대 건물이 지금 5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남한에 5개. 그게 이제 영주 부석사,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부석사의 조사전. 부석사가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봉정사의 극락전, 그건 원래는 대장전, 그 경전 보관하던 데거든요. 경판 보관하던 데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대웅전은 조선 초기 건물이고, 조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 그 다음에 강릉의 객사문은 나가서 뒤져라 이런 뜻이 아니고 객사라고 하는 거는 국립여관, 객사야. 그래서 객들이 묵는 집. 그게 전체가 남은 게 아니고 문짝만. 그래서 객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개가 지금 남한에 남아있고 북한에 2개가 남아있는데
부속사 쪽에 봉정사까지 치면 3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금 산사로 해서 다 유네스코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문화재를 남기려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형편이 안 좋아서 그냥 계속 고쳐 쓰고 있었던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걸 고려시대 거니까 이걸 남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까지는 없다니까. 최근까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광사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못 들어갔다. 왜? 건물들을 다 이동시킨 거예요. 스님들이. 왜? 이걸 가람 규모를 새롭게 하려고. 해인사도 손을 댔어요. 그래서 못 들어가. 못 들어가. 부속사 왜 됐느냐? 계속 질의한 거야. 그 동네 촌동네거든. 가보면.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거 갖고 이렇게 조금씩 말라가면서 있는 거지. 그래서 2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경제력도 없었고 출중한 스님도 없었던 거야. 스님이라도 출중한 사람이 있으면 그 동네 경제력은 떨어져도 사람들을 쫙 땡겨가지고 새로 불사를 할 수 있거든. 아무것도 안 된 거지.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대박이 난 거지. 지금은 문화재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문화재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건 최근에 생긴 인식들이기 때문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 총골짜기까지 갔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 그리고 부석사가 총골짜기로 가는 바람에 화엄종의 종찰이 부석사라고 하는데 해인사가 더 중요한 줄 아니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해인사, 그 다음에 저 구례, 화엄사, 범어사 이런 절들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골짜기로 들어가서 뭐가 똑같은 거냐면 내가 종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종단의 시작을 어디 울릉도 이런 데서 시작해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는 크는 데가 한계가 있고 나중에 이제 지부가 나가가지고 지부가 더 커진 거야. 본부보다 지부가 더 커진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한 게 이 의상계가 의상 스님이 쉽게 말해서 황룡사를 장악을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황룡사를 방어했었던 게 자장계가 방어를 해서 그래요. 그리고 김추추나 김유신이 그걸 관여할 수가 없었던 거는 대외적으로 너무 복잡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다 손을 볼 정도의 그게 안 돌아가.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장이 한 명이 없어지니까 요 밑에서 이제 쫄들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물고기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큰 게 하나 사라지면 밑에 거가 이렇게 아래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거는 인사이더 쪽에서는 이어른이고 아웃사이더에 이런 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의성. 그러니까는 이적을 나타내. 이 양반은 중국까지 날아다녀요. 중국까지 날아다녀. 중국 오대산까지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 원효보다 스승이다. 뭐 이런 식의 전승들이 다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효가 물어봐 다 물어봐. 그래서 원효보다 약간 선배급들이고 다 이적을 뭐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거 구름 타고 이렇게 날아가면 중국에 구름 타고 날아가면 어느 세월에 가? 저 어느 세월에 가? 그리고 조금 잘못해가지고 공기층이 바뀌어서 수증기가 빨리면 가다가 서해에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예전에 이런 얘기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굉장히 야리한 얘기인데 신통에 보면 구름을 직접 타고 나르는 게 아니고요. 공간을 왜곡해서 이렇게 순간이동을 할 때 공간이 왜곡되면서 약간 아지레이긴 것처럼 나타나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이 약간 흔들릴 때 여러분식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빈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순간이동 같은 거 할 때 그거를 사람들이 구름을 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수증기 낀 것처럼. 이 양반은 어디 살았냐면 울산의 저 영축산
살았던 분이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해공 해숙 얘기도 해주고 사실 대한 얘기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대한 얘기만 먼저 하고 해공 해숙은 다음에. 대한이 금강산매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혹시? 원효랑 관련해서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이 팀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약간 괴각들, 불교로 말하면 괴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신이승 계열들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길었던 게 원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원효한테 이게 다 붙는 것 같아요. 원효가 리더, 팀의 리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당시 흐름이 있었다라는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고, 원효와 관련해서 제일 유명한 책이 금강산매경론하고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금강산매경. 여기에 대한 주석서를 쓰는 거예요. 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 말 여기 한 명 더 있다. 사복. 뱀소년. 뱀소년.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떼거리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비주류 중에서 신분도 낮고 머리는 좋고 뭐 수행력 있고 이렇게 해서 중앙으로 끼어는 오고 싶은데 혈통에 막혀서 너네는 다 팽도 아니지. 너네는 그냥 아예 못 들어와. 너네는 출입 금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그 정무문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이소룡 나오는 정무문 영화 보면 그 조개 지역에 개하고 중국인 출입 금지. 그거 똑같은 거지. 너네는 일단 못 들어와. 그런데 그때 그 정무문 영화 보면 나오잖아. 걔는 데리고 들어가잖아, 외국인이. 그러니까 걔는 들어가는데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너네는 안 돼. 중국인은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얘네는 아예 신분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똘틱하게 나와. 특징이. 현실과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재들이 어떻게 보면 현실과 충돌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게 다 원효하고 맞짱 뜨거나 안 그러면 원효가 다 물어본 사람들이에요. 그 정도 급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승기신론. 대승기신론은 뭐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대승기신론 뭐 3대소 해갖고 해원 스님의 해원 스님의 주석, 그 다음에 현수 법장 스님의 주석, 원효의 주석, 그렇게 해갖고 이제 원효의 소. 원효는 소하고 별기라는 두 가지 주석서를 쓰는데 이제 소가 더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원효의 소. 그 다음에 법장의 의기. 그 다음에 해원의 의소. 뭐 아마 막 그럴 거예요. 그걸 3대 소라 그래요. 대승기신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다 손을 댔었던 거고. 원효의 어떻게 보면 가장 원효가 책을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지만 대표적인 이문열로 얘기하면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 안 그러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뭐 이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뭐 그렇게 제임스 카메론 이러면 아바타. 뭐 다른 영화도 많이 만들었겠지. 뭐 이렇게. 그래서 이 금강산매경이 되게 웃기는 책이에요. 되게 웃기는 책이에요. 용궁에서 서해 용궁에서 나왔대요. 저거를 용왕이 이렇게 줬대. 그런 야리모리한 얘기가 있어. 근데 책이 다 찢어져 있어가지고 뜯어져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뭐 목간도 아니고 뭐 왜 뜯어져 있어? 그리고 뜯어져 있어도 그거 맞추면 되지. 이 당시에는 그냥 책으로 쓰던 상황인데 목간 주간이면 뜯어져 있으면 난리가 나거든요. 목간 주간은 전체가 이렇게 골패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김밥 발같이 김발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뜯어지면 난리 나거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를 몰라요, 이게 책이. 그래서 예전에 그 분석연구 끝나고 나서 한나라에서 저 책 모을 때 그때 책들이 굉장히 많이 헷갈리게 된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뭐 그렇다 치고 뭐 이게 그 당시에 용궁에서 서해 용궁에서 나온 건데 서해 용궁에서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저 정암사 수만호탑 나오고 서해 용궁에서 나온 게 몇 개 있어요.
지금은 그 서해용왕 중금속 오염으로 아마 암 걸렸을 거예요. 지금 서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바다니까. 그래서 요 금강산매경 책 아니면, 그러니까 두루마리, 그 당시에는 권자본이니까 이렇게 두루마리거나, 안 그러면 인도식 경전이면 폐업경 같이 가로 쓰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특별히 뭐 이렇게 헷갈릴 게 없는데, 아무튼 다 이렇게 산일돼서 왔대. 그렇게 해서 그거를 순서를 쭉 이렇게 맞춘 게 대안이래. 대안이래. 그리고 저 대안이 원효한테 네가 주석을 좀 써. 이렇게 해서 한 게 금강산매경론. 거기에 대한 주석서. 라는 건데, 이 대안이 왜 대안이냐면 크게 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크게 편안하다. 근데 이런 걸 들고 다녔대. 이런 걸 들고 다녔대. 이게 아마 우리나라 특성상 여기다 밥을 얻었을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쌀 같은 걸 얻지 않았을까? 그런 걸 건립이라 그래요. 동양의 어원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이거랑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이거를 동발이라고 합니다. 동발. 동으로 된 바루 같다 해서 동발. 그래서 동양도 아마 여기랑 관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선시대까지 건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사를 하고 뭐 마을 행사를 하면 북이나 무슨 뭐 목탁이나 이런 걸 치면서 이렇게, 그런 거 요즘은 없어졌던데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정초나 이런 때 보면 이제 농약 같은 거 하시면서 집집마다 얼마씩 이렇게 뜯어가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보통 이제 마을 어른들, 그러니까 노인회 뭐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뭐 기금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가 봐. 그런 거 있었는데, 그게 조선시대 때도 그렇게 불사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실제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쌀도 얻으러 다니고 이런 스님들도 많이 있었거든. 그걸 뭐 탁발이라고도 하고. 동량은 거지를 동량이라 하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이게 동발이니까, 동발 이렇게 놓고 치면 이거는 좌종이 되는 거고, 이거는 종이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거고, 이런 거는 이제 휴대용으로 할 때는 이걸 동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싱불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어쩐가 하는 거고, 아무튼 동으로 된 바루라고. 요거보다 더 컸지 싶어요. 예.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뭘 했다고 나오냐면, 요걸로 다니면서 아마 포대화상 비슷한 행동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뭘 돈도 받고 뭘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것도 받고 이렇게 해서 딴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지. 여기 지금 이제 나중에 이제 해공 해숙 얘기에서도 포대화상 비슷하게 나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치고 다닌대. 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게 되잖아. 그때 대안 이렇게 한대. 그게 편안하다. 그래서 이 사람 별명이 대안인 거예요. 원래 본명이 대안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냥 별명이 대안인 거예요. 대안. 그리고 이 양반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남조의, 그러니까 육조 시대 때 오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오 동진 송제 양진, 이렇게 육조 시대 때 저게 열반 사상이, 열반경에 불성 사상이 이렇게 발전을 하거든요. 그 불성 사상 발전하는 게 이제 통일되고 난 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선불교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그런 영향이 신라에도 넘어오는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화엄종이 막 잡은 거 아니에요. 그 불성 사상이 상당 부분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잡았으면 황정사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의상이. 부속사에서는 영향력이 그렇게까지 안 미쳐요. 그래서
대안이라고 하는 건 너네는 다 깨달아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불성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는 다 편안하다. 너네는 다 편안하다. 너네가 지금 삶이 힘들고 지치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실제로 너네 본질은 오염된 바 없이 언제나 깨달음을 얻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대안하면서. 그리고 이걸 이렇게 치는 것 때문에 땡땡 친다 그래서 땡땡이가 여기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땡땡이 중 할 때 이 땡땡이가 여기서 유래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발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얻어서 동량이다. 동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두 가지로 쓰거든요. 동량질 이러면 얻어먹는 걸 동량이라고 하고, 동량 이런 거 할 때는 또 다른 의미도 있죠. 하나가 이건 그 동은 아닌데 그래 동량이 된다라고 하면 집에 중축. 그래서 저 사람은 동량이 될 사람 이렇게 하면 그 어떻게 보면 대들보 될 사람 이런 의미로도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안이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즘 이런 게 이제 들어오니까 야 이게 새로운 문화인지 알아. 근데 실제로는 땡땡이 중이 여기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문화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다 없어졌습니까? 중국도 이런 게 있고 일본에도 이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다 없어졌습니까? 조선시대 숭유억불 상태가 되면서 돈 될 만한 게 우선적으로 다 날라갔고 이런 건 다 돈이라니까, 현찰이라니까. 그리고 저는 그걸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일제강점기 말에 1941년 이후에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그때도 일본이 이제 제정신 아닌 행동을 했지. 마치 아까 그 호라즈미 칭기스칸 건드린 것처럼 제정신 아닌 행동을 했지. 미국한테 갖다 박았잖아. 그때는 일본이 선빵을 날리면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을 거야. 그러니까 박았겠지. 근데 우리는 역사를 이제 아니까 야 그건 박으면 안 돼. 그건 박으면 너네 끝난다. 너네 나라가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박았잖아. 그러면서 급격하게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를 이해해야 되는 방식 중에 뭐가 있냐면 대륙으로 한 발 내딛고 싶었던 거거든요. 쟤네가. 섬나라니까 대륙으로. 그리고 이 조선은 영원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시설도 해주고 어느 정도 다른 식민지보다 오히려 나으면 나았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 일본이 견병했던 다른 식민지보다. 그런데 1941년부터 엄청나게 상황이 안 좋아져요. 그거는 일본 본토 자체가 안 좋아진다니까. 미국하고 갖다 박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에 있는 걸 전부 수탈해 가기 시작하거든, 이것들이. 그리고 그 이미지가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맨 마지막이니까. 꿈을 꿀 때도 맨 마지막 꾸는 꿈을 사람이 기억한다는 거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꿈도 하루에 사람이 한 4-5개는 꿉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기억하는 거는 맨 마지막 거를 기억하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동이나 이런 거를 다 그때 수탈해 간 거지. 만약에 그때 조금, 뭐, 그랬으면 유물이 나와 있을 확률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때 종도 많이 녹였습니다. 오래된 종들도 국보급 외에는 많이 녹였어요. 중국 것도 다 땡겨왔다니까, 이것들이. 그래갖고, 지금 수원에, 수원, 아니, 어디야. 봉선사에 있는 종이, 제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중국 종인데, 보물인가 지정돼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땡겨서 녹이려고 얘를 갖고 왔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 2방 맞고 손들었지. 그래서 그게 그 종이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게 우리나라게 됐네. 예, 그리고 이게 우리도 그런 거는 좀 돌려줘야 돼. 제가 문화재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게 받은 거는 돌려줘야 돼. 근데 우리도 어떤 입장을 취하냐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왜 규장강 문서 이런 거 왜 안 돌려주느냐? 너네 다 훔쳐갔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 이렇게 해서 찡짜 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영구임대로 뭐 받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오대산 사고본도,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의궤도, 걔네가 또 반환해주기 싫으니까,
규장각에 기증하는 걸로 하고 막 이렇게 고궁박물관에 지금 가 있고 막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거든요. 서울대에 기증했지 그때 서울대 규장각.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그것도 우리 거 아니면 사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말은 맞아. 우리가 뺏어왔냐? 해방됐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데? 야, 말은 맞는데 어디 종인지 분명하게 다 써 있거든, 종 같은 데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입수된 거라는 걸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뭐 누가 사왔어요. 뭐 어떤 절에서 뭐 사왔어요.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렇게 가정을 하면 또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어온 경로인지 정확하게 알아. 그런데 그런 거는 안 줘. 그러니까 꼭 뭐 영국, 프랑스, 뭐 일본 이런 놈들만 나쁘다고 할 일도 아니야. 이런 거는 그냥 뭐 중국이 좋아서 주라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거는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 있다고 해서 뭐 우리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뭐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것도 주고 난 도랑 것도 저 도랑 벽화도 좀 주고 했으면 도랑 벽화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나라, 도랑 문서가 제일 많이 남아있는 나라가 영국과 프랑스 다음이 우리나라인데 그것도 일본 놈이 뜯어가다가 우리나라에 놔둔 거 그게 해방되는 바람에 근데 우리나라 절대 얘기 안 하지. 가만히 있지. 얍삽하지. 왜 우리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얘기하면 중국이 단락할 자꾸 이게 문제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대국적 차원에서 이렇게 주는 게 주고 우리도 나가 있는 게 있으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몰라.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 네가 그러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거면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건 당연히 줄 수가 없는 건데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훨씬 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그 다음에 연구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보내주는 게 맞아요. 출처가 분명하면. 불분명하면 뭐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게 실제로 요즘 처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었던 거라더라. 그리고 그 말로 나온 게 땡땡이 중이라는 거하고 동량이라고 하는 것도 가능성이 있다더라. 라는 정도 오늘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런 또 진기한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왜 지금 오늘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너무 안타까운 게 마치 이게 신문물이고 갑자기 이게 유행을 해요. 싱잉볼에서 갑자기 유행을 하고 택도 없이 비싸요. 이게 나 이게 왜 비싼지도 잘 모르겠어. 이거보다 이쁜 거 내가 인도 가서 그때 한 4달러인가 더 크고 그때 6달러인가? 내가 저거 시간만 좀 있으면 내가 4달러에 살 것 같은데 일행들이 있어서 내가 2달러 내가 더 주고 내가 진짜 니놈한테 산다 내가 이러면서 샀던 기억도 있거든. 얼마 안 해.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다릅니다. 이거는 방자예요. 이거는 좀 비싼 거. 이거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기계로 놓고 이렇게 두드리는 거지. 기계가 다다다다 하면 이렇게 두드리는 거고 이거는 망치. 이해가 되시죠? 이것도 기계. 그러니까 기계들은 대부분 균일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사줬더라? 그때 나 이거 비싸서 내가 안 살라 그랬는데 이때 모모 보살님이 그때 같이 가서 내가 집적거리니까 사줬는데 이거 난 내 판단 기준에는 나 인도에서 이렇게 비싼 건 나 안 산다. 이거 10만 원 그때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세상에 이런 걸 이런 걸 어떻게 10만 이런 거 한 6만 이런 거 6달러 이거보다 훨씬 이쁘고 소리도 좋아요. 제게 우리는 다 또 두드려 보고 사잖아. 두드려 보고 찝쩍거리고 일단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지나갔다가 다시 왔다가 근데 그놈도 정확하게 알아. 저놈이 살 놈이다. 그러면 안 내려.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 자꾸 내가 뭐 물건 사려고 하는데 옆에서 찝쩍거리는 사람들. 무심한 듯 해야 되거든. 그래야 이게 물론 이제 이러다가 이제 못 사지. 2,000원 때문에 못 사고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뭐 재밌어. 그래서 이런 게 현대 문화가 아니다. 지금 갑자기 외국에서 들어오는 문화가 아니다. 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